너네 이런 거 봤어? 엄청 예쁘지?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싶었었겠죠. 1985년 브라질의 한 도시인 고이아니아. 이곳의 한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병원으로 썼던 건물이 방치됩니다. 2년 후인 1987년, 이 폐병원 근처에 사는 2명의 남성이 이 병원에 무단 침입했고 이곳에서 혹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없는지 뒤져봅니다. 그리고 이 두 청년에 의해서 이후 브라질의 고이아스주 고이아니아는 공포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곳은 브라질의 중서부에 있는 고이아스주의 중심 도시인 고이아니아라는 곳입니다.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서 서남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인데요. 원래 고이아스주의 중심 도시는 고이아스 밸리였어요. 이곳이 광산이 매우 발달되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고이아스 밸리 주변의 금광들이 고갈되니까 고이아스주는 1930년대에 새로운 중심 도시를 만들 계획을 세워요. 다른 지역들과 접근성이 더 우수하고 기후 조건도 좋은 곳에 위치한 지역을 찾아냈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곳 고이아니아라는 곳입니다. 이 도시 계획이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 브라질에서 수도인 브라질리아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 떠올랐고 브라질에서 인구 1인당 가장 넓은 녹지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이아니아를 공원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공원의 도시 고이아니아가 사람들에게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85년 이 브라질의 고이아니아에서 한 지역병원이 새 건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의료기기들을 원래 건물에다 그냥 놓고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버리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 사용했던 이 병원 건물을 철거하는 이 과정에 건물주랑 의료원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고 철거가 지연이 돼요. 그렇게 이 병원의 의료기기와 건물 모두가 경비원이 지키며 철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게 됩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2년 후인 1987년 9월 13일. 폐병원 건물에 누가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냥 경비를 서도 매일매일 아무 일도 없었다 보니까 이날 경비원이 무단으로 결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소 기회를 엿보고 있던 동네 청년인 호베르투 도스 산토스 아우베스와 한 사람 이름이에요. 또 다른 청년 와그네르 모타 파에이라 란느, 이 두 청년이 폐병원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 한 치료실에 있는 치료기기를 보는데요. 이 치료기기가 두 청년의 눈에는 대략 600kg이 넘는 낙덩어리로 보인 거예요. 그래, 이걸 팔면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두 청년은 가지고 온 망치로 기기를 뜯어내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며칠에 걸쳐서 이 기기를 분해하기 위해 박살을 막 내는데 여기서 매우 신기한 물건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기기에서 어떤 캡슐을 발견했는데 이 캡슐 안에 든 가루가 밤에 막 푸른색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두 청년은 9월 18일 이 캡슐을 근처 고물상 주인인 데바이르 아우베스 페헤이라에게 팔았고 25달러를 받습니다. 고물상 주인인 데바이르는 이 깨진 캡슐이 너무 신비롭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깨져 있었던 이 캡슐이었으니까 그 속에 있던 가루를 꺼냈고 그렇게 빛을 내고 있는 신기한 푸른색 가루 100g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근처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에게 너네 이런 거 봤어? 엄청 예쁘지? 라며 구경을 시켜주고 나눠주기까지 합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좋은 걸 함께 나누고 싶었었겠죠. 이 데바이르의 아내인 가브리엘라 마리아 페헤이라도
6살 난 자신의 조카였던 레이데 다스 네베스 페이라에게 이 가루를 선물로 줘요. 이 신비한 가루를 선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밤에 홀로 푸른 빛을 내는 이 신기한 가루를 얼굴과 팔에 바르기도 했고 6살 난 조카 레이데는 이 가루를 간식에 뿌려 먹기도 했어요. 그렇게 약 보름 후인 9월 28일 고물상 주인의 아내인 가브리엘라는 가족들, 주변 이웃들까지 구토, 위장장애, 발열과 더불어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에 상처가 생기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을 보고는 혹시 이 신비한 푸른색 가루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 가루를 비닐봉지에 넣고 보건기구로 향합니다. 어두운 밤 혼자서 푸른 빛을 내는 이 신비한 가루,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87년 9월 13일 두 청년이 몰래 침입했던 이 폐병원은 민간 방사선 치료 클리닉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1985년 새 건물로 이전할 때 암 치료에 사용하던 방사선 치료기기를 놓고 떠난 거예요. 병원 관계자들은 원자력위원회에 자신들이 놓고 간 이 방사선 암 치료기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미 철거 과정에서 생긴 분쟁으로 인해 법원에서 철거를 당분간 금지한다는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있던 이 치료기기가 건물과 함께 철거되지 못하고 경비원이 지키는 가운데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의료기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정보가 전혀 없던 이 두 청년이 그날 이 기계를 훔쳐가는 과정에서 너무 큰 기계를 가져갈 수 없어 조심성 없이 망치로 때려 부셨고 이때 이미 두 청년은 방사능에 노출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두 청년은 폐병원에 침입한 지 2, 3일 정도 후에 이미 증상이 나타났었어요. 어지럼증과 구토, 설사 등을 겪기 시작한 건데요. 동네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냥 너네가 음식을 잘못 먹은 것 같다고 진단했고 이 두 청년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며칠 후 이 기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회전 조사체 위에 있던 세슘 137 실린더형 캡슐을 박살내며 염화 세슘을 누출시킵니다. 어두운 곳에서 푸른 빛을 내는 이 신비한 가루의 정체는 세슘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슘이 대체 뭔데? 빛이 없는 곳에서 마치 야광 물질처럼 홀로 푸른 빛을 내는 가루인 이 세슘은 정말 그냥 쉽게 설명해서 고방사능성 물질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사고나 핵무기 실험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 물질 중 하나인데 그런 물질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큰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나 위험한 세슘이 고의 아니야 이 동네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돌며 노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고물상 주인의 아내 가브리엘라가 주변 사람들의 몸 상태가 나빠지자 왠지 저 푸른색 가루 때문이라 생각했고 다행히 이걸 보건기구에 들고 가면서 정체를 밝혀냈고 즉시 정부에서 나서게 되는데 이 과정이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 가루의 정체와 위험성에 대해 전혀 몰랐던 이 가브리엘라가 그냥 이 가루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가브리엘라는 자신의 집 근처에 유일하게 허가받은 보건기구인 동물병원에 가요. 근데 수의사가 이 가루는 우리가 아니라 좀 더 큰 병원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보건소로 가라고 권유를 해요. 그렇게 가브리엘라는 이 방사능 가루를 들고 버스를 타서 보건소로 가게 됩니다. 버스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방사능 물질은 여전히 비닐봉다리 안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있었죠. 9월 28일 가브리엘라가 들고 간 문제의 가루의 정체가 파악되자 바로 공중위생부와 주환경국에 보고가 되었고 다음날 29일에 의학물리학자가 광물 탐사용의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을 하면서 이 지역에 방사선 피폭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브라질 당국은 이 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대체 이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의 과정과 함께 고이아니아 지역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41가구 249명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고 이미 3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브라질 정부는 핵에너지 국립위원회 소속 42명을 32개의 방사능 측정 도구와 함께 고이아니아에 파견을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원래 이 방사능 같은 오염 위험 지역을 방문할 때나 검사할 때 우주복 같은 보호복을 입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파견된 사람들이 아무 보호 장비도 없이 측정을 시작했고 이 측정 도구 역시 그냥 여러 사람의 손에 거쳐 재사용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500명의 사람들이 추가로 방사능 픽폭 검사를 받았고 이 중 6명은 고이아니아의 병원에, 사태가 심각한 13명은 리우데자네이루의 해군 병원에 입원합니다. 근데 이 해군 병원도 문제예요.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받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 라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환자를 받았는데 사실 이곳은 여기까지 환자를 운반할 구급차조차 오염 제거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병원에는 방사능 피폭 환자를 다룰 격리 병동마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사능 피폭 환자인데 이 환자들을 일반 병동에서 다른 환자들과 함께 지내게 해요. 이렇게 위험한 방사능은 계속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죠. 피폭된 사람들의 체내 세슘을 배설시키기 위해 세슘 해독제인 프러시안 블루가 투여되지만 결국 1987년 10월 23일 가루에 간식을 뿌려 먹었던 6살의 조카 레이데가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합니다. 같은 날 레이데에게 가루를 준 사람이자 최초 신고자인 가브리엘라 역시 피폭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방사능 피폭으로 사망하게 된 이 시신은 시신 자체가 방사능 배터리가 되어서 자연계에서 계속 방사능을 유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고로 사망한 이 둘 역시 600kg의 무거운 납으로 짜인 관에 안치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한 공포로 이 둘의 매장을 반대하고 항의했고 장례식에 찾아와 폭력, 욕설 및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이 둘의 장례식장은 슬픔이 아닌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 세슘 137 노출로 인한 방사능 피폭 사고는 방사능 오염 검진을 받은 사람만 약 11만 2천여 명에 달하며 250여 명이 피폭 판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 250명의 사람들 중 111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프라시안 블루를 맞으며 연명해 나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이후 고이아니아에서도 오염이 굉장히 심한 가옥 7채는 아예 해체되었고 근처 건물들은 페인트를 벗겨내 고압수로 세정합니다. 건물 바닥은 프러시안 블루와 산으로 닦아내요. 이런 작업이 3,500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역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오염 폐기물만 3,000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해요. 이 폐기물은 고이아니아시의 외곽에 매립합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방사능 피폭에 노출이 되지 않을 만큼의 두꺼운 콘크리트로 매장시켰다고 해요. 브라질 정부는 이 사건의 책임자를 찾으려 했고 애초에 이 사건의 원인이 된 병원, 그 병원의 소유자였던 의사 3명이 기소되었고 이 중 1명이 건물을 유기했다는 죄목으로 10만 헤알, 현재 하나로 약 2,8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또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130만 헤알,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 정도의 보상금과 더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세슘 137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브라질 전역을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고이아니아 방사능 유출 사고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들이 세슘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방사능 치료기기를 훔친 두 청년들이 갔던 병원에서도 너네는 그냥 가벼운 식중독이라 여겼고, 가브리엘라의 가족들과 이웃들도 처음 몸에 이상 증상을 느꼈을 때 병원에선 열대성 질병으로 진단받아서 열대병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열대성 질병이 말라리아, 장티푸스, 식중독, 콜레라, 천연두 같은 전염병이나 일사병, 열사병 같은 질병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면서 또 한 번 다른 사람들에게 방사능을 노출시켰죠. 그럼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건 이 사단을 만든 두 청년이 대체 어떻게 되었을지일 것 같은데요. 한 명의 소식은 전해지는 게 없고, 다른 한 명인 호베르트 소드 산토스 아우베스는 방사능 피폭으로 인해 팔 하나를 절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절단된 한쪽 팔 역시 세슘-137 방사능 배터리가 되는 셈이라 방사능 폐기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1987년 두 청년이 저지른 강도짓 하나가 브라질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방사능 피폭 사고가 되어버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